우리는 흔히 말하죠. 아이들은 원래 궁금한 게 많고 세상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어른이 돼간다고요. 그 호기심이 엉뚱하고 조금 위험해 보여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호기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폭주한다면 장난이나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가는 진짜 범죄로 이어진다면요? 우린 그걸 여전히 어려서 그랬겠지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인물이에요. 이름은 마리아 오우치. 당시 19살로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였지만 그녀가 저지른 짓은 철없는 호기심으로는 절대 설명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성인으로 기소됐고 그녀의 이름은 일본 사회 전체를 뒤흔들게 됩니다. 2014년 12월 일본 나고야. 조용한 동네에서 한 노인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77세의 토모코 모리. 독실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그날도 평소처럼 전도를 하러 외출했어요. 늘 다니던 동네, 늘 하던 일이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 완전히 연락이 끊긴 겁니다. 남편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곧장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토모코의 행방은 전혀 잡히지 않았어요. 무려 한 달 가까이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린 겁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수거하고 마지막 행적을 하나하나 따라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순간 자꾸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마리아 오우치. 당시 나고야에서 살던 19살의 여대생이었고 토모코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경찰은 처음엔 단순한 참고인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저 평범한 대학생이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조사하면 할수록 모든 정황과 흔적이 마리아를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가족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마리아는 사건 직후부터 한 달 가까이 센다이의 부모님 집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사건과 동시에 사라진 인물. 경찰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2015년 1월 26일, 마리아는 나고야로 돌아와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합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가보시겠어요? 자신이 살던 아파트로 경찰을 안내하죠. 그리고 그곳 욕실. 문을 여는 순간 끔찍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욕실 바닥엔 옷을 입은 채 쓰러져 있는 여성의 시신, 목에는 스카프가 단단히 감겨져 있었고 몸 여기저기엔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상처들이 남아 있었어요. 시신의 정체는 한 달 전에 실종되었던 토모코 모리였습니다. 마리아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죠. 1995년 일본 센다이. 마리아 오우치는 두 자매 중 첫째로 태어났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아버지는 한때 농업연구원이었고 이후엔 지역 아파트를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마트 계산대에서 일했고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지만 가족 사이가 아주 가까운 편은 아니었어요. 특히 마리아와 아버지 사이는 굉장히 냉랭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마리아는 아버지를 두고 너무 통제적이야, 숨막혀 라고 표현했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마리아의 시선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무렵부터 마리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바뀐 건 부모님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일본에선 부모에 관한 호칭에 감정이 담겨져 있어요. 마마, 파파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표현을 쓰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를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겐 오야지라는 거친 표현을 쓰기 시작했죠. 이 단어들은 보통 남자아이들, 그것도 반항기 있는 아이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공격적이고 멀게 느껴지고 정서적인 거리감이 확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더 이상한 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호칭도 바뀌었다는 점이에요. 마리아는 오래, 심지어는 오래사마라는 단어까지 쓰기 시작했어요.
이건 일본에서 남성들이 사용하는 자기 과시적인 말투로 분류됩니다. 이 몸이 직접 나서주지 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이 말을 썼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어머니는 당연히 걱정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려고도 했고요. 그런데 마리아는 아예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요. 마리아 오우치. 처음부터 눈에 띄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밝고 친구도 많았고 학교 생활도 무난히 잘하는 편이었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상한 구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엄마가 마리아의 가방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발견해요. 누가 봐도 훔친 거였죠. 추궁하자 마리아는 아주 덤덤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하잖아요. 나도 그냥 한 거예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어요. 그저 다 하니까 나도 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경계가 이미 흐려져 있었죠. 주변 친구들 사이에선 뭔가 좀 묘하게 무서운 애라는 인식도 슬슬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마리아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남자 선생님의 점심 도시락에 붕산이라는 독성 물질을 넣는 거예요. 원래 벌레를 잡을 때 쓰는 약인데 사람이 먹으면 위험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함께한 친구가 붕산을 잃어버리면서 계획은 실패로 끝납니다. 마리아는 대신 도시락 안에 스테이플러 심과 지우개 가루를 몰래 넣었어요. 그걸 먹은 선생님이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학교에선 꽤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마리아는 진짜 살인에 대한 흥미를 갖기 시작해요. 특히 그녀가 빠져든 건 일본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카키바라 사건. 1997년 중학생이 또래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죠. 당시 범인의 이름은 아즈마 시니치로로 알려져 있었는데 마리아는 이 인물에게 강한 집착을 보입니다. 그의 잔혹함, 치밀한 행동, 그리고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 자체에 감탄을 했어요. 그 시기부터 마리아는 생존용 나이프와 도끼 같은 흉기를 인터넷으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섬뜩한 건 그 흉기를 실제로 휘둘렀다는 거예요. 자신의 여동생 앞에서요. 마리아는 도끼를 들고 여동생 앞에서 사람을 죽이면 어떤 기분이 들까?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다고 합니다. 여동생은 겁에 질렸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부모님에게 말도 못하고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학교를 마친 마리아는 세인트 우르술라 학원이라는 비교적 엄격한 분위기의 가톨릭계 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 여학생들 대부분 교복 치마를 입는 그곳에서 마리아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남학생들이 입는 교복 가쿠란을 입고 등장합니다. 딱 봐도 튀는 외모였죠. 그렇다고 문제아였냐고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해서 오히려 친구들 사이에선 인기도 많고 분위기 메이커처럼 통했어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똑똑한 학생이라는 평이 있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마리아는 나고야 명문대 자연과학 전공에 진학합니다. 치어리딩부도 들어가고 피아노 동아리도 활동하고 겉보기엔 어느 누구보다 밝고 평범한 여대생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녀가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제 대학생이니까 화학약품도 아무 제약 없이 살 수 있어. 나 실험해보고 싶은 게 좀 있어. 마리아는 내가 과학을 전공하니까 위험한 약품을 사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고 그걸 실험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의 범죄는 토모코 모리 살해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2년 전 고등학생 시절부터 이미 사람을 해치기 시작했어요. 2012년 5월 27일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마리아는 중학교 시절 친하게 지냈던 여학생을 센다이 시내 노래방으로 불러냅니다.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어. 같이 놀자. 노래방에 도착한 뒤 주문한 음료에 조용히 탈륨을 섞습니다. 살충제, 독극물로 쓰이는 맹독성 화학물질.
한 번 체내에 들어가면 신경계를 망가뜨리고 장기 손상,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에요. 다행히 피해자는 입에 댄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바로 뱉었지만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몸속에 서서히 독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피해자의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발이 저리고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가족도 병원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었고 그 고통은 몇 달간 지속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자백하기 전까지는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오히려 이 정도로는 부족해 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해 5월부터 7월까지 이번엔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실험을 진행했죠. 급식 시간, 교실, 동아리 모임, 틈틈이 음료에 탈륨을 소량씩 섞어 마시게 합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중 한 남학생의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눈이 침침하고 손끝이 저리더니 몇 달 후엔 거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망가졌고 결국 특수학급으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고 마리아가 토모코모리 사건으로 체포된 뒤 경찰은 이 과거의 독극물 사건들까지 들춰내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된 피해자는 2명. 마리아는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추가 기소됩니다. 마리아 오우치의 실험은 독극물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다음 단계로 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정확히는 불에 타는 사람의 시신을 직접 보고 싶어. 그래서 그녀는 화염병을 직접 만들기 시작합니다. 2014년 8월 말 센다이시의 조용한 주택가에 첫 번째 방화 사건이 벌어집니다. 새벽 시간 마리아는 불이 꺼진 어느 집으로 몰래 다가가 직접 만든 화염병을 던지고 도망칩니다. 다행히도 큰 불로 번지진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건 분명 실험이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사람들 몰래 불을 낼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점검한 예행 연습 같은 범행이었죠. 그리고 4개월 뒤 2014년 12월 13일 마리아는 다시 한번 불을 들고 거리로 나섭니다. 이번에는 더 위험하고 더 치밀했어요. 디에틸 에테르, 극도로 인화성이 강한 화학물질을 우편함 안에 붓고 성냥을 그어 불을 붙입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집 전체로 번졌고 집 안에 있던 66세 여성이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다른 집에 불을 지르려고 했어요. 집을 착각했을 뿐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2014년 12월 7일 그날도 토모코 모리는 평소처럼 전도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늘 그렇듯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던 중 한 젊은 여성이 다가옵니다. 바로 마리아 오우치. 마리아는 말합니다. 종교에 관심이 있어요. 좀 더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토모코는 기꺼이 대화를 이어나갔고 마리아의 집으로 초대받자 조심스럽게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토모코를 맞이한 건 도끼였습니다. 마리아는 준비된 듯 토모코의 머리를 도끼로 내리칩니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 차례. 그리고 쓰러진 그녀에게 스카프를 감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목을 졸랐습니다.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마리아는 시신을 욕실로 끌고 갑니다. 옷을 입은 그대로 바닥에 눕혀놓고 조용히 천천히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실험 기록이라고 불렀어요. 과학 실험처럼 살인을 하나의 데이터처럼 다룬 거예요. 그날 밤 마리아는 트위터에 이렇게 남깁니다. 드디어 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시신을 욕실에 방치한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향 센다이로 돌아갑니다. 마리아 오우치의 사건은 일본 사회를 완전히 뒤흔들었어요. 당시 19,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였지만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때문에 예외적으로 성인으로 기소되었죠. 정신감정, 가정법원 이송, 형사재판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 2017년 3월 24일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법정에서 마리아는 판사의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죽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판사, 검사, 변호사 전부 넥타이로 목을 졸라보고 싶어요. 마리아의 변호인은 끝까지 주장했어요. 이 아이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의심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고등법원에서도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2019년 마리아의 무기징역은 그대로 확정됐고요. 그녀의 이름과 얼굴도 예외적으로 언론에 공개됩니다. 일본 사회가 들썩였죠. 소년법을 깬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19살, 정말 아이일까요? 아니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는 어른일까요? 지금 구독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사건들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바로 구독하고 확인하세요.